이혼한 지 5달. 전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 5억 원을 가져와라.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여러분은 인과응보를 믿으시나요? 곁에 있을 때는 사람을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무자비하게 짓밟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문을 박차고 나와 자신만의 작은 평화를 찾았을 때 그들은 다시 찾아옵니다.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착취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일요일 오후, 작지만 아늑한 제 오피스텔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혜진, 올해 32살입니다. 정확히 5개월 전, 저는 이혼 판결문을 손에 들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박 씨 집안에서 눈물로 보낸 7년의 청춘을 끝낸 것이죠. 이제 제 인생은 자유롭게 돈 벌고 자신을 가꾸고 사랑하며 살아갈 날들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휴대전화가 세차게 울리며 비 내리는 오후의 정적을 깼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오래전에 삭제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제가 되어도 잊을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 박 여사의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7년간의 시집살이 동안 잠재의식 깊숙이 박힌 두려움의 조건 반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거절 버튼을 누르려다 호기심과 불길한 예감에 이끌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여보세요라고 말할 틈도 없이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느 때처럼 날카롭고 권위적인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아, 너 지금 어디야? 민준이 죽게 생긴 거 몰라? 당장 5억 원 들고 병원으로 와. 빨리 안 오면 마지막 얼굴도 못 볼 줄 알아. 저는 얼어붙었고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준이가 죽는다. 5억 원이라니. 쏟아지는 정보에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수없이 속아왔던 여자의 이성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냉정함을 되찾았고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전화 잘못 거셨어요. 제 남편이 죽든 살든 저와 무슨 상관이죠? 저희 이혼했잖아요. 끊겠습니다. 수화기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박 여사는 늘 고개 숙여내 어머님만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맞받아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소리쳤습니다. 너, 이 독한 것. 그래도 부부의 연이 몇 년인데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겠다는 거야? 교통사고로 위독하다고. 의사가 급히 수술해야 한다는데 보증금으로 5억이 필요하대. 지금 우리 집에 당장 그런 현금이 어디 있어. 네가 돈이 있으니 일단 살리고 봐. 나중에 갚을게. 네가 안 오면 너희 회사에 네가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인지 다 소문낼 거야.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갚으신다고요? 뭘로요? 아니면 지난 7년처럼 또 제 명예까지 팔아서 아드님 뒷바라지 하라고 하시게요. 말을 마친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끔찍했던 결혼 생활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25살의 박 여사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주신 혼수 5천만 원과 민준을 향한 사랑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시댁은 명망 있는 가문으로 알려졌고 번화가에 집도 있었지만 실상은 속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온화했지만 우유부단해서 평생 아내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 그녀는 돈을 밝히고 허영심이 강한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전 남편 민주는 처음에는 책임감 있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3개월 만에 그는 마마보이에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불법 스포츠 토토에 중독되어 있었고 제 혼수 5천만 원을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며 감언이설로 꿰어내 하룻밤 만에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울부짖자 박 여사는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사업하다 넘어질 수도 있지. 아내라는 게 남편을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돈 아까워하기는 너처럼 쫀쫀하게 군이 남편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저는 참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진 빚을 갚고
시댁 식구들 식사를 챙기기 위해 두 회사의 회계 업무를 보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경멸뿐이었습니다. 과로로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 박 여사는 죽 한 그릇 끓여주지 않고 이웃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독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독한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더니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애군만 끼쳤어. 결정적인 사건은 5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민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나라는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시내 금은방 사장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와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제게 턱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민준이도 대를 이어야지. 유나가 아들을 임신했단다. 분수를 알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빈손으로 내보내주는 것만 해도 내 인심이 후한 줄 알아. 소송해봤자 이 집은 내 명이라 너한테 한 푼도 안 돌아가. 그때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그들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서류에 서명하고 낡은 옷이 든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재산은 빈손으로 나왔지만 자존심과 조용한 증오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5달간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승진해서 수입은 2배로 늘었고 할부로 이 오피스텔도 장만하며 화려한 싱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 잊었다고,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 여사의 전화는 악마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민준이가 교통사고로 위독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처럼 놀고 먹기만 하고 부자 새 아내와 바람난 놈이 왜 5억이 없을까? 박 여사는 왜 그 금은방집 귀한 며느리에게 전화하지 않고 나한테 했을까? 뭔가 이상해.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덧치거나 여전히 제가 어리석고 미련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저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서툰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사진 속에는 민준이 병원 침대에 누워 머리에 흰 붕대를 칭칭 감고 복잡한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 언니, 저 유나예요. 민준 씨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계속 언니 이름만 불러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 당장 수술비를 내야 한다고 해요. 제발 부탁이에요. 민준 씨 좀 살려주세요.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유나 새 아내이자 제 남편을 빼앗아간 상간녀였습니다. 그녀가 제게 애원하고 있다고요? 금은방 집 아가씨가 남편의 전처에게 5억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다니. 말도 안 돼.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지만 민준의 안색은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진 구석 병원 창문에 비친 그림자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침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사고라고? 아니면 빚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 혹은 온 가족이 저를 속여 넘기기 위해 비극적인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잠옷을 벗고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저는 5억 원을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가져갈 겁니다. 저는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연극에 막이 내리는 것을 보러 가는 겁니다. 저를 길거리로 내쫓았던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에는 박 여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 그를 살려줘. 좋아요, 어머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등장이 치러야 할 대가는 아마 어머님 가족 모두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과연 민주는 정말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문신한 남자는 누구이며 혜진은 병원에서 전 시댁 식구들과 불륜녀를 마주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응급실 문 뒤에는 어떤 끔찍한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의 밤비는 거리의 먼지를 씻어내는 듯 했지만 이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러운 계략까지는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검은 원피스를 매만지고
코를 찌르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를 깊게 들이마신 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덜컹거리는 이동식 침대 소리,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풍경을 만들었지만 제 마음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서툰 연극을 평가하러 온 심사위원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무리가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헤친 채 손에는 염주를 들고 불경을 외우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해서 문 쪽을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제게 달려와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돈 가져왔어? 의사가 돈 안 내면 당장 호흡기를 뗀다고 했어. 박 여사는 인사 한마디 없이 일말의 염치도 없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소매를 가볍게 털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사람 목숨이 채소도 아닌데 어떻게 마음대로 호흡기를 떼겠어요. 민준 씨 상태가 어떤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료 기록은 어떤지 봐야 돈 이야기도 할 수 있죠. 박 여사는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가 뭔데 진료 기록을 봐. 내가 걔 엄마야.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넌 남인데 뭘 안다고 그래? 돈이나 내놔. 빨리 내게. 제가 남이라면 왜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목숨을 구해달라고 부르셨으면 제 방식대로 해야죠. 저는 단호하게 대꾸하고는 박 여사를 뻣뻣하게 선체로 내버려둔 채 당직 의사실로 직진했습니다. 박 여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행정실 문 앞에 서니 민준의 새 아내 유나가 벽에 기댄 채 불룩한 배를 감싸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비참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명품 인부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유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혜진 언니.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금은방 사장딸이라면서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는데 금목걸이 하나 팔아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남편 전처에게 문자로 애원해야 했어요? 유나가 고개를 들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 해외여행 중이시고 제 카드는 정지됐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언니, 민준 씨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순진한 사람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 이유였지만 제게는 거짓말 투성이로 들렸습니다. 부잣집 아가씨가 시집 오자마자 남편이 사고를 당한 절묘한 타이밍에 카드가 정지된다? 저는 바로 지적하지 않고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의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이름표를 삐딱하게 단 젊은 의사였습니다. 제가 환자 박민준의 상태에 대해 묻자 그는 우물쭈물하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환자분은 폐쇄성 두부 외상의 대퇴골 골절로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감압을 위해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특수 수입 약품 포함해서 예상 비용은 5억 원입니다. 폐쇄성 두부 외상이면 의식이 없을 텐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 정신은 있었을까요? 의사 선생님?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되물었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라 손에 든 펜을 책상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건 병원에 처음 왔을 땐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가족이시면 빨리 돈이나 내세요. 뭘 그렇게 많이 물어요? 골든타임 놓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의 어설픈 태도와 과도한 긴장감은 제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저는 병실 창문 틈으로 엿보았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머리에는 흰 붕대를, 다리에는 깁스를 한 채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옆에 있는 심박수 모니터는 매우 정상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은 유나가 보낸 사진에서 봤던 문신한 남자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창밖에 서 있지 않고 박 여사가 앉아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검은 티셔츠를 입어 양팔을 덮은 용과 봉황 문신이 드러났고 입에는 불 붙이지 않은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살기가 느껴졌고 박 여사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실에서 나오자
박 여사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의사가 뭐래? 돈 내놔. 저는 그녀를 쳐다보고 문신한 남자를 쳐다본 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 수술은 어렵고 이 병원 장비로는 부족하대요. 제가 아는 분이 서울대병원 부원장님이시니 구급차 불러서 민준 씨를 그리로 바로 옮기겠어요.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사람부터 살려야죠. 병원 이송과 부원장님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박 여사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습니다. 유나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은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혼수 상태로 누워있던 민준이 갑자기 심하게 뒤척였고 심박수 모니터가 날카로운 삐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인 것은 문신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저와 박 여사에게 다가와 유리 위를 칼로 긋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디로도 못 가. 빚은 여기서 갚아야지. 빚 다 갚기 전까지 이 병원 문턱을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저는 그를 돌아보며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저희 가족이 사고를 당했는데 아저씨랑 무슨 상관이죠? 그는 비웃으며 연기 낀 누런이를 드러냈습니다. 사고? 아가씨, 순진한 척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멍청한 거야? 내 전 남편은 차에 치인 게 아니라 우리한테 안부 인사 좀 받은 거야. 5억은 그놈이 우리한테 빌려서 도박으로 날린 원금과 이자라고. 오늘 돈 다 못 갚으면 저 다리는 그냥 깁스하고 쇼하는 걸로 안 끝나. 내가 진짜로 잘라버릴 거거든.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을 감싸고 그 남자 발치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애원했습니다. 유나는 의자 위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고 연극은 막을 내리고 적나라하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었고 온 가족이 이 연극을 꾸며 제게 빚을 대신 갚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심은커녕 통쾌함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백을 열었지만 돈이 아닌 얇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결국 도박 빚이었군요. 박 여사님 연기가 너무 실감나서 저도 속을 뻔했어요. 안타깝게도 5억은 안 가져왔고 대신 이걸 가져왔어요. 저는 박 여사 앞에 봉투를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민준이 노래방에서 낯선 여자들을 껴안고 있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전에 탐정을 고용해 찍어두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유나가 교양 있고 착한 집 딸이라고 하셨죠. 한번 잘 보세요. 여사님의 귀한 며느리와 아드님이 얼마나 착하게 노는지. 저는 등을 돌려 혼란을 뒤로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기절했던 유나가 갑자기 깨어나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발걸음이 멈췄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혜진 언니, 가지 마세요. 민준 씨를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를 구해주셔야 해요. 제 뱃속의 아이는 민준 씨 아이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박 여사님이 아시면 절 죽일 거예요. 저는 얼어붙은 채 유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극심한 공포에 질린 눈빛 속에서 저는 이 가족의 비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유나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왜 유나는 박 여사와 사채업자 앞에서 이 엄청난 비밀을 폭로했을까요? 그리고 전 시댁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비밀을 손에 쥔 혜진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유나의 절규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병원 복도에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민준 씨 아이가 아니에요 라는 말은 벽에 부딪혀 모든 사람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채업자 발치에 무릎 꿇고 있던 박 여사도 움직임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유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혹은 문신한 남자의 고함 소리에 그녀의 말이 묻혔던 탓인지 박 여사의 뇌는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너 뭐라고 했어? 침대에서 깁스한 다리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난 민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뚫어질 듯 쳐다보았습니다. 유나는 공황 상태에서 실언했음을 깨닫고 황급히 제 다리를 놓고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헛소리를.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사채업자는 귀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야만적이고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하군. 박 여사네 집은 아주 배우 집안이야. 아들은 사고 난 척 빚대어 먹으려 하고 엄마는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새 며느리는 남편이 빚도 못 갚는 사이에 바람을 피워? 박 여사, 평생 똑똑한 척하더니 결국 시한폭탄을 집에 들였구만. 그제야 박 여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유나에게 달려가 그녀의 창백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천박한 것,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내 귀한 손주를 가지고 나를 속여? 유나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비참할 정도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비애와 통쾌함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저를 내쫓으며 자랑스러워했던 명문가의 모습이란 말인가?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핸드백을 고쳐맨 뒤 사채업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 진흙탕에 영원히 휘말릴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게 만들기에 충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연극은 끝났어요. 민준 씨 빚 문제는 박 여사님과 직접 해결하세요. 저는 이제 남이고 법원의 이혼 판결문이라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만약 제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길 건너 파출소에 대기 중인 제 변호사와 경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사채업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제 세련된 외모와 당당한 태도,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명품 옷이 그를 어느 정도 주눅들게 했을 겁니다. 그는 멍청이가 아니었고 지금처럼 기세등등한 여자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가씨, 배짱 한번 두둑하네.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지만 기억해도 저 늙은 여자가 돈을 못 구하면 차값이라도 받으러 아가씨를 찾아갈 테니 저는 대꾸하지 않고 차갑게 돌아서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떠나려는 것을 본 박 여사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내버려 두고 제게 달려와 옷을 붙잡았습니다. 혜진아, 가지마. 제발 민준이 안 구해주면 쟤들이 우리 가족 다 죽일 거야. 유나가 나를 속였어. 내가 잘못했다. 네가 진짜 효심 깊은 며느리였어. 혜진아. 저는 그녀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제 눈빛은 공포로 일그러진 늙은 얼굴을 칼처럼 꿰뚫었습니다. 박 여사님, 저를 내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유나를 집에 들이기 위해 저를 내쫓은 그 순간 여사님께서 친히 그 연을 끊으셨잖아요. 돈이 필요하세요? 그 번화가에 있는 종갓집을 팔아서 갚으세요. 제게서는 단 한 푼도 뜯어낼 생각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병원 문을 향해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전 시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사채업자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지만 아까 유나의 애원하는 눈빛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민준 씨 아이가 아니다. 이 비밀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왜 유나는 그 말을 했을까? 그리고 아이가 민준의 아이가 아니라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왜 금은방 집딸이라는 아가씨가 민준처럼 빚더미에 앉은 남자를 속여야만 했을까? 의문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이야기가 단순한 도박 빚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깊은 음모가 움직이고 있었고 유나 역시 저처럼 또 다른 희생자이거나 체스판의 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 소파에 몸을 던지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물 한 잔을 따르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설마 사채업자들이 제 주소를 알아낸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닥에 갈색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같은 것은 없었고 은행에서 온 대출 독촉장 한 장뿐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잘못 보냈다고 생각하고 버리려다 대출자 이름에 적힌 이름을 보고 심장이 참는 듯 했습니다. 대출자 박민준, 보증인 김혜진, 금액 8억 원, 담보, 급여 신용계약 및 사회보험증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출 계약일은 6개월 전. 즉 우리가 정식으로 이혼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불가능해. 저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 민준을 위해 어떤 대출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당시 우리는 냉전 중이었고 저는 친정에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와 함께 은행에 가서 보증 서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종이 뒷면을 보니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서명은 제 서명과 똑같았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아서 만약 제가 직접 이 종이를 들고 있지 않았다면 저 자신도 제가 서명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쳤습니다. 민준이 제 서명을 위조한 것입니다. 그는 저를 집에서 쫓아내기 전에 제 회계팀장이라는 직함과 신용을 몰래 이용해 거액의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혼이 끝나고 대출 만기가 되면 은행이 저를 찾아오도록 치밀하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5억 원의 사채뿐만 아니라 민주는 제게 8억에 가까운 은행 빚까지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분명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유나가 나타나기 전부터 저를 완전히 벗겨먹을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유나는 그저 그들이 저를 이용하고 버린 뒤 쫓아낼 명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입니다. 저는 손안에 빚 독촉장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병원에서처럼 격렬하게 타오르지 않고 차갑고 잔인한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 하는가? 좋습니다. 저도 기꺼이 응해주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변호사 친구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자니? 급하게 도와줄 일이 있어. 내일 나랑 같이 은행에 가주고 고소장도 준비해줘. 난 그냥 이혼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 사기꾼을 감옥에 쳐넣고 싶어. 수화기 너머에서 지우는 잠결이었지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아, 무슨 심각한 일이야? 저는 창밖의 칠흑 같은 빗줄기를 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주 심각하지. 내 전 남편이 그냥 비겁한 놈이 아니라 범죄자라는 걸 알게 됐거든. 그리고 내가 직접 그놈 손에 수갑을 채워줄 거야. 하지만 저는 서명 위조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대출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박 씨 가문의 귀한 손주를 임신한 새 며느리 유나의 정체에 대해 더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제가 그 악마의 소굴에서 탈출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떨리고 공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혜진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언니가 민준 씨 서명 위조 증거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언니한테 증거 하나 더 드릴게요. 대신 오늘 밤 박 여사 집에서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나는 저와 흥정할 만한 무엇을 쥐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옛 연적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박 여사 가족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한밤중에 걸려온 유나의 전화는 마치 청천벽력처럼 방 안과 제 마음을 뒤덮은 고요한 어둠을 갈랐습니다. 수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예전의 도도하고 도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궁지에 몰린 짐승의 절망적인 떨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언니가 민준 씨 서명 위조 증거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언니한테 증거 하나 더 드릴게요. 대신 오늘 밤 박 여사 집에서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잠시 침묵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유나는 도망치려 할까? 왜 그녀가 서명 위조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박 여사 모자가 저를 다시 해치기 위해 꾸민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병원에서 본 유나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책상 위에 놓인 8억 원짜리 빚 독촉장을 떠올리며 저는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감옥에 보내고 이 억울한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짧게 물었습니다.
30분 뒤에 올림픽 공원 후문, 호수 근처요. 제가 담을 넘어갈게요. 제발 혼자 와주세요.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박 여사가 절 죽일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제 킷과 차 키를 챙겼습니다. 나가기 전 저는 변호사 친구 지훈에게 위치와 약속 내용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1시간 뒤에도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비 없이 호랑이 굴로 들어갈 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헐렁한 우비를 입고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유나였습니다. 그녀가 우비 모자를 벗었을 때 저는 제 연적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유나의 얼굴 한쪽 뺨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부어터졌으며 눈은 수면 부족과 공포로 참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모를 떨림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혜진 언니. 유나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은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언니가 저를 너무 미워해서 죽든 말든 내버려 둘 줄 알았어요. 저는 손을 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거래하러 온 거니까요. 증거는 어디 있죠?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안에 제가 몰래 녹음하고 촬영한 파일이 있어요. 6개월 전 언니가 친정에 가셨을 때 민준 씨가 낯선 여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그 여자는 서류 위조 전문가였어요. 저는 그때 민준 씨랑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라 옷장에 숨어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다 그들의 대화를 다 듣게 됐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는데요? 민준 씨가 언니 서명을 100번도 넘게 연습했어요. 그는 박 여사님과 웃으며 말했어요. 혜진이 그 멍청한 여자는 이제 갔으니 걔 급여 계약서로 사채를 빌려야지. 이혼하고 나면 빚은 걔가 짊어지고 돈은 우리가 쓰고 집도 우리 거가 되는 거야. 박 여사님은 아들이 똑똑하다며 레몬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짜야 한다고 칭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가 가족의 붕괴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냉혈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 비열한 전남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왜 말하지 않았죠? 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그때는 민준 씨가 정말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 번화가 집도 자기 거고 개인 회사 사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돈에 눈이 멀어서 언니가 제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서 모른 척했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유나가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혜진 언니. 저는 금은방 집딸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세요. 저는 도시로 와서 마케터로 일하며 인생 역전을 꿈꿨고 그래서 명품 옷을 빌려 입고 재벌을 낚으려 했던 거예요. 도둑이 제 발저린다고. 저는 금광을 찾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똥통에 빠진 거였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끼리끼리 만난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부자를 탐내 유나와 바람을 피웠고 유나는 돈을 탐내 민준에게 붙었습니다. 결국 두 사기꾼이 만나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뱃속의 아이는? 저는 병원에서 유나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유나는 배를 감싸 안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는 민준 씨 아이가 맞아요. 병원에서는 너무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저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지만 언니, 바로 이 아이 때문에 제가 도망쳐야만 해요. 박 여사님, 그분이 미쳤어요. 그분이 어쨌는데요? 유나는 마치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주위를 살피더니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비밀을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돈이 없고 집안이 가난하다는 걸 알아요. 그분은 제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했어요. 하지만 어제 몰래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딸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민준 씨와 상의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국경 넘어 불임 부부 조직에게 팔아서 사채를 갚기로 했어요. 그들은 저를 방에 가두고 유도분만 주사를 놔서 아이를 빨리 꺼내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신매매 강제조산. 이것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호랑이도 제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는데 박 여사와 민주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친손주, 친자식을 팔아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혜진 언니, 제발요. 유나가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제가 언니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예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어요. 어디든 좋으니 저를 이 집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세요. 제 아이가 팔려나가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제 발치에서 떨고 있는 여자를 보니 제 안에 연민이 솟아났습니다. 유나가 아무리 비난받아 마땅하다 해도 그녀 뱃속의 아이는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나는 제가 민중 가족을 감옥에 보낼 살아있는 증거를 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당신을 구하는 건 동정심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차에 타세요. 일단 제 집에 잠시 머물게 해줄게요. 하지만 명심해요. 만약 다른 꿍꿍이가 있다면 당장 길거리로 내쫓을 테니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차에 허둥지둥 올라탔습니다. 차는 어두운 공원을 뒤로하고 밤의 빗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유나에게 낡은 옷을 주며 씻고 소파에서 잠시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에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제 서명을 연습하는 장면, 그의 승리에 찬 미소, 그리고 박 여사의 부추기는 목소리.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준을 교도소로 보낼 티켓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거를 다시 확인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유나의 휴대전화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엿보았고 화면의 글씨를 보고 심장이 늦는 듯 했습니다. 발신인 자기야 민준. 내용 연기 잘했어. 혜진이 그 여자 덫에 걸려든 거 맞지? 어떻게든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새로운 보증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어. 이 일만 끝나면 수익금 절반 떼어줄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 저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웅크려 곤히 잠든 듯 고른 숨을 내쉬고 있는 유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애원도, 눈물도, 심지어 아이를 판다는 끔찍한 이야기까지도 모두 또 다른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유나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과 결탁하여 저에게 마지막 한 방을 먹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제 집에 독사를 들인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컴퓨터를 끈 뒤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과도를 집어 소매 속에 숨겼습니다. 저는 소파로 다가가 유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잠든 걸까? 아니면 자는 척하는 걸까?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그녀의 정체를 폭로해야 할까? 아니면 이지로 판을 뒤집어 이 사기꾼 소굴을 일망타진해야 할까? 바로 그때 유나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살짝 올라갔습니다. 혜진 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왜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세요? 과연 혜진은 이중인격자와 한 방에 있으면서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민준과 유나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혜진은 자신의 집안에 정교하게 설치된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희미한 수면등 아래 비친 유나의 악마 같은 미소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순간 생존 본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솟구쳤습니다. 소매 속 과도는 여전히 차갑게 제 살감에 닿아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그녀의 정체를 폭로한다면 몸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임신했든 아니든 제가 먼저 손을 대면 법적으로 불리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분노와 혐오감을 억누르고 천천히 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사과를 집어들고 태연하게 맞은편 의자에 앉아 껍질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뭐 좀 먹으려고요. 당신도 깼네요? 아니면 낯선 곳이라 잠이 안 와요? 제 자신도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제 손에 들린 번쩍이는 칼을 보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에 기묘한 미소는 사라지고 익숙한 순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도 낯설어서요. 그리고 아이 걱정도 되고요. 혜진 언니, 제 말 믿으시죠? 민준 씨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죠? 저는 사과 한 조각을 베어 물고 유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믿죠? 왜 안 믿겠어요? 목숨 걸고 도망쳐 나왔고 이렇게 중요한 증거까지 줬는데요. 저는 증거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하며 유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살짝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슬쩍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행동이 진실을 더욱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유나는 스파이였습니다. 그녀와 민주는 제 동정심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거나 다른 보증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려는 고육지계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요, 내일 은행 가서 돈 찾아야죠. 민준 씨가 정말 수술비로 5억이 필요하다면 고려해 볼게요.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원한을 잊어야 하니까요. 저는 무심하게 한마디 던지고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휴대전화를 챙기고 침실 문을 잠그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변호사 지훈에게 제가 읽은 문자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이즈이로 가자. 속는 척하고 돈을 주겠다고 약속해. 내가 경찰을 잠복시켜 둘게. 하지만 지금부터 넌 적과 함께 사는 거야. 그녀가 주는 건 절대 먹거나 마시지 마. 다음 날 아침, 진짜 폭풍은 문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유나에게 편히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자마자 제 휴대전화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알림으로 폭발했습니다. 한 동료가 재벌가 며느리 남편 위독하자 재산 챙겨 도주, 전 남편은 죽음의 문턱에서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바이럴 게시물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제가 회사의 고급차에서 내리는 사진과 박 여사가 병원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처절하게 우는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게시물은 제가 돈만 밝히는 배은망덕한 여자라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자 이혼하고 공동 재산을 모두 가로챘으며 이제 남편이 사고로 죽어가는데도 냉정하게 외면하고 시어머니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익명 계정이었지만 그 악랄하고 신랄한 문체에서는 박 여사의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저를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악독한 여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 정문에 도착했을 때 혼란스러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가 어제의 그 찢어진 옷을 입고 피인지 붉은 페인트인지 모를 것으로 김혜진은 전 남편 목숨값을 내놔라라고 쓴 흰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건물 로비 앞에서 울부짖으며 드러누워 수많은 행인과 제 동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여요. 자기는 잘 살면서 남편이 죽어가는 걸 외면해요. 여러분, 이 늙은이 좀 도와주세요. 회사 보안 요원들이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전문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누가 봐도 안타까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피가 얼굴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의 성공을 부러워하던 눈빛들이 이제는 의심과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김 팀장, 개인적인 문제 즉시 해결하세요. 회사 이미지에 영향 주지 말고 오늘 안에 해결 못하면 사직서 쓰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열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론의 압박으로 제 숨통을 조여 제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돈을 토해내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집안에서 스파이 노릇을 하고 박 여사는 밖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완벽한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박 여사에게로 직진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서며 휴대전화를 들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 돈을 원하시는 거죠? 저는 군중 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돈 드릴게요. 하지만 경찰과 변호사 앞에서 받을 용기는 있으세요? 박 여사는 잠시 주춤하며 눈을 굴리더니 다시 소리쳤습니다. 난 몰라. 돈 내놔. 당장 현금으로. 좋아요, 5억 원이죠. 오늘 저녁 7시 X카페에서 돈을 가져가겠습니다. 여사님의 위독하신 아드님도 꼭 데려와서 영수증에 서명하게 하세요. 그가 오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선언하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고함 소리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방금 맛있는 미끼를 던졌고 그 독수리 떼가 반드시 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류를 가지러 집에 돌아오니 유나가 거실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혜진 언니,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언니 욕하는 거 봤어요. 그냥 돈 주고 조용히 끝내는 게 어때요? 듣자 하니 민준 씨가 깨어났대요. 언니가 돈만 주면 채무 확인서에 서명하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문자 보냈어요. 저는 유나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돈은 이미 인출해서 저기 금고에 넣어뒀어. 오늘 저녁에 가져갈 거야. 제 침실 쪽을 바라보는 유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탐욕을 감추려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럼 다행이네요. 언니, 푹 쉬세요.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휴대전화로 감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유나가 제 침실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머리핀으로 문을 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금고 안에 돈이 아니라 제가 믿음의 장례식을 위해 준비해둔 장례용 가짜 돈다발만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영상이었습니다. 열어본 순간 저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시골에 계신 제 부모님 댁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붉은 페인트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땅바닥에 거칠게 밀쳐졌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5억 원 아니면 내 부모 목숨. 선택해. 오늘 밤 장난칠 생각 마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감히 제 부모님을 건드렸습니다. 분노가 심장을 태우는 불길처럼 솟구쳤습니다. 더 이상 고양이와 쥐의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들에게 업보를 치르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과연 혜진은 부모님을 제때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돈거래는 혈투가 될까요? 아니면 극적인 반전의 무대가 될까요? 그리고 유나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시골에 계신 늙은 부모님이 불량배들에게 페인트 세례를 받고 밀쳐지는 영상을 보자 제 손은 스마트폰을 부서져라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몸속에 피가 얼어붙었다가 이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짓밟고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전생의 업보를 갚는 셈치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땅에 등을 대고 하늘을 보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을 건드린 것은 마지막 한계선이었습니다. 물이 넘치면 둑이 터지는 법. 저는 더 이상 그 가족에게 일말의 체면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고향마을 이장님과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얘야, 놈들이 너무 험악하구나. 오지 말고 내 몸이나 챙겨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유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파에서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가늘게 뜬 눈으로 저를 몰래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민준에게 소식을 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최고의 연극을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신고서 대신 개인 SNS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아침에 저를 비난하던 게시물은 여전히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악의적인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박 여사가 여론으로 저를 죽이려 한다고요? 그녀는 여론이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잊은 모양입니다. 저는 컴퓨터 속 숨긴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인생의 보험과도 같은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5개월 전 제가 여행 가방을 들고 시댁을 나오던 날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 박 여사의 목소리는 지금 그녀가 연기하는 불쌍한 늙은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악에 바친 목소리였습니다. 알도 못 낳는 암탉은 썩 꺼져. 우리 집안은 대를 이을 손주가 필요해. 유나가 아들을 가졌단 말이다. 서류에 도장 찍어. 내가 택시비 하라고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줄 테니 이 집 물건 하나라도 가져갈 생각 마. 이 집도 재산도 다 내 아들 거야. 거기에 더해 민준이 도박판에서 정신없이 노는 사진, 그의 삐뚤빼뚤한 서명이 담긴 차용증, 그리고 외도를 인정하며 아내를 쫓아내고 내연녀를 드리겠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짧지만 단호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섣불리 판단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평화롭게 떠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지만 당신들은 제 부모님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눈물 흘리며 동정하는 모범적인 남편과 불쌍한 시어머니의 진실입니다. 누가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인지 똑똑히 들으십시오. 저는 모든 증거와 함께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분 만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욕하던 네티즌들은 박 여사의 악랄한 목소리와 민준의 도박, 외도 증거를 보고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분노한 댓글들은 박 여사 가족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할머니 목소리 좀 봐. 저렇게 악독하면서 피해자 연기는 어떻게 한 거야? 알고 보니 아들 못 낳는다고 며느리 쫓아낸 거네. 이제 와서 잘 사니까 돈 뜯어내려고 쇼한 거였어. 정말 쓰레기다. 전 부인분 정말 대단하다. 저런 대우를 받고도 지금까지 참았다니. 나 같으면 벌써 집에 불 질렀다. 유나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휴대전화를 들어 확인하자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분명 민준과 박 여사가 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며 그녀를 닥달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왜 그래요, 유나 씨? 안색이 안 좋네요. 혹시 당신의 자기가 네티즌들에게 탈탈 털리고 있어서 걱정돼요? 유나는 깜짝 놀라 더듬거렸습니다. 언니가 인터넷에 뭘 올린 거예요? 박 여사님이 지금 난리 났어요. 글 내리지 않으면 오늘 밤에 뭐요? 저는 다가가 유나의 얼굴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분께 진정하라고 전해요. 게시물은 그냥 에피타이저일 뿐이라고. 메인 요리는 오늘 밤 5억 원이잖아요. 저는 일부러 금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준비해둔 장례용 가짜 돈다발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여행 가방을 꺼내 두툼한 종이 뭉치를 그 안에 넣는 척했습니다. 저는 유나가 그것을 보고 진짜 돈이라고 믿게끔 아주 천천히 행동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전해요. 내가 겁먹었다고. 부모님이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서 적금을 다 깼다고요. 오늘 밤 7시 약속대로 엑스카페에 돈을 가져갈 테니 채무 확인서랑 그 귀한 어머니도 꼭 데리고 오라고요. 부풀어 오른 가방을 본 유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탐욕이 그녀의 눈을 멀게 했고 위험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덫에 걸렸어. 겁먹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 지금 돈 모으는 중이야. 오늘 밤 그냥 돈만 챙기면 돼. 저는 등을 돌리며 경멸의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 겁먹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 과도한 자신감이 오늘 밤 그들을 묻을 무덤이 될 것입니다. 저녁 6시,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움직이기 편한 옷과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변호사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형사들이 카페에 사복 차림으로 배치됐어. 카메라도 설치 완료. 네가 그놈에게서 협박과 사기 행위를 인정하는 말만 끌어내면 우리가 일망타진할 거야. 저는 유나를 보았습니다. 집에 있어요. 나 일 처리하고 올게요. 다 끝나면 당신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하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가 도망치거나 돈을 나누기 위해 몰래 뒤따라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제가 오전에 이미 바꿨으니까요. 그녀는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날개가 돋아도 나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돈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고 공기는 서늘했지만 제 마음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엑스카페는 저녁에는 꽤 한적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민준이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이곳이 행동하기 쉽고 저를 위협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은 이곳이 또한 그물을 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가 카메라가 잘 찍힐 만한 밝고 구석진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앉은 지 5분쯤 지났을 때 카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붕대를 감고 있지도 다리를 절지도 않았습니다. 거만하고 건들거리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박 여사와 아마도 저를 위협하기 위한 보디가드인 듯한 험상궂은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와 테이블 위에 검은 가방을 보자 민준의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맞은편에 앉으며 비웃었습니다. 결국 겁먹었군. 그래? 얼마나 대단한 척하더니 결국 시골에 있는 늙은 부모님 얘기 나오니까 바로 꼬리 내리는구만. 박 여사는 저를 불타는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것. 인터넷에서 나 망신 준 걸로는 부족했어? 돈이나 빨리 내놓고 꺼져. 내 그 재수 없는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돈 가방 위에 손을 얹고 떨리는 척했습니다. 돈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을 가만두고 민준 씨는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해요. 더 이상 빚은 없는 걸로요. 서명, 당장 해줄게. 민준은 테이블 위에 제가 준비해둔 종이를 낚아채며 눈은 돈 가방에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펜을 잡고 서명하려는 순간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힐끗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갔다는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제 서명을 위조했던 8억 원 대출금에 대한 잔액 변동 알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채무 독촉이 아니라 2차 대출금이 유나의 계좌로 지급 완료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제 이름으로 된 대출금이 유나의 계좌로 들어갔을까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로 꿰맞춰졌습니다. 위조 대출, 유나의 등장, 민준의 돈 요구. 저는 고개를 번쩍 들고 민준과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 가짜 돈 가방을 탐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명 위조와 자산 횡령의 진짜 주모자는 민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가족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자. 저는 손을 거두어 돈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잠깐만요. 돈을 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죠. 당신이 내 이름으로 은행에서 빌린 8억 원. 사실 그걸로 뭘 했어요? 아니면 그 돈을 만져본 적도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8억? 내가 언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난 사채만 썼는데. 민준의 순진한 대답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민준이 8억 대출에 대해 모른다면 대체 누가 저와 민준의 서명을 위조해서 돈을 인출한 걸까요? 그리고 유나,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카페 뒤편 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며 손뼉을 쳤습니다. 긴장된 공간 속에서 손뼉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단한데 아가씨. 아주 예리해. 마지막 순간에 은행 문자까지 확인할 정신이 있다니. 제가 돌아본 그 남자는 제가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유나와는 무슨 관계일까요? 왜 민준과 박 여사조차 그의 등장에 당황하는 걸까요? 어떤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려는 걸까요? 카페 뒤편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남자는 키가 크고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교활하고 냉정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뼉을 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어리둥절해 하던 민주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하며 벌벌 떨며 일어섰습니다. 황 사장님. 어떻게 여기에? 제 채권자시잖아요.
황 사장은 입꼬리를 올리며 민준을 스쳐 지나가 제 옆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방금 전까지 겁에 질린 척 카페 구석에 숨어있던 유나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나는 전혀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어깨에 아양을 떨며 기대어 민준을 도전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채권자? 맞지. 하지만 난 유나 뱃속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네가 그 8억 원짜리 은행 대출 서류에 서명하게 도와준 사람이기도 하단다. 내 예비 처남. 황 사장의 말은 마치 원자폭탄처럼 카페 안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박 여사는 눈을 뒤집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유나와 황 사장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너희들. 유나, 너. 뱃속 아이가 내 아이라고 했잖아. 금은방 집딸이라며. 유나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쓰라리고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거울 좀 봐, 민준 씨. 당신처럼 도박의 빚더미, 마마보이인 남자가 내 남편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난 뒤집어 씌울 멍청이가 필요했고 당신이 가장 완벽한 후보였지. 그리고 이분 황 사장님이 바로 내 남자야. 황 사장님 덕분에 당신 전처명의로 된 8억 대출금을 빼낼 수 있었던 거고.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자업자득의 현장을 목격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는 자신들이 토끼를 사냥하는 교활한 여우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들 자신이 황 사장과 유나 커플에게 무자비하게 털을 뽑히는 살찐 닭이었던 것입니다. 황 사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혜진 씨, 생각보다 똑똑하군. 하지만 서류는 완벽해. 대출 서류의 서명은 당신의 예전 서류에서 스캔해서 공증까지 받은 진짜 서명이야. 소송을 걸어도 법적으로는 당신이 보증인이지. 오늘 민준이 빚 갚으러 돈 가져온 건 아주 잘한 일이야. 내놔. 그는 테이블 위에 검은 가방을 낚아채려 했지만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불타는 눈으로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도리요? 당신들은 입만 열면 도리를 말하지만 사는 꼴은 누구보다 부도덕하잖아요. 가짜 서류 몇 장이랑 협박 문자 몇 개로 내가 겁먹을 줄 알았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검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거꾸로 쏟아부었습니다. 우수수, 떨어진 것은 파랗고 붉은 지폐 다발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흩날린 것은 민준, 박 여사, 황 사장, 그리고 유나의 눈앞에서 나풀거린 지옥 그림이 인쇄된 장례용 가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번쩍이는 수갑 한 쌍이 떨어졌습니다. 돈 여기 있어요. 마음껏 나눠 가지세요. 당신들의 죽어버린 양심값으로 쓰시라고요. 저는 울분과 통쾌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흩어진 가짜 돈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목이 졸린 듯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것이 우리를 속였어. 가짜 돈을 가져와서 우리 집안을 저주하고 있어. 황 사장은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계집애가 감히 나를 갖고 놀아? 얘들아, 뭐해? 처리해. 험상궂은 보디가드 2명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몸에 닿기도 전에 쾅!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두 꼼짝 마. 경찰이다. 제 변호사 친구 지훈과 형사팀이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번쩍이는 손전등 불빛과 단호한 고함 소리의 카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겁에 질려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정말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고 애원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황 사장. 그는 총이나 칼을 꺼내 저항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한 형사에게 제압당해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저는 경찰의 포위 속에서 제 인생을 괴롭혔던 자들이 이제는 시궁쥐처럼 벌벌 떠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감정은 제가 상상했던 통쾌함이 아니라 가벼운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에서 끌려 나오는 전 남편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눈물 콧물 범벅이었습니다. 저는 일말의 애정도 남지 않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봤지, 민준 씨? 이게 당신이 탐욕과 어리석음의 대가로 치러야 할 값이야.
당신은 돈 때문에 아내를 버렸고 또 돈 때문에 사기를 당했어. 당신은 돈과 집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격까지 잃은 거야. 민주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더듬거렸습니다. 혜진아, 구해줘. 나 속았어. 난 아무것도 몰랐어. 늦었어.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법이 당신 어머니가 가르쳐주지 못한 교훈을 가르쳐줄 거야. 경찰은 한 명씩 차로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끌려가면서 울부짖으며 황 사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남자가 시켰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황 사장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찬 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황 사장은 갑자기 멈춰서서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이 굳었고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나를 감옥에 보내면 끝날 것 같아? 한 가지 잊은 게 있군. 그 8억 대출 서류 원본은 여기에 없어. 그리고 그걸 가진 놈이 지금 내 시골집 부모님 뒤에 서 있거든.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대출 서류 원본과 우리 부모님이라니. 저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꺼내 고향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길게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절망적인 신호음만 계속되었습니다. 설마 황 사장에게 공범이 더 있는 걸까? 그가 잡히더라도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수까지 계산해 둔 걸까?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에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부모님이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출 서류 원본이랑 이 늙은이들 목숨을 되찾고 싶으면 내가 보내는 주소로 혼자 와. 경찰에 신고하면 내 부모랑 이 집을 통째로 불태워버릴 테니까. 저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액정은 제 마음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이겼다고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혜진의 부모님을 잡고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가 이 사건의 진짜 배우일까요? 그리고 혜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목숨을 걸고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가족을 구하기 위해 홀로 호랑이 굴로 들어갈까요?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이 축축한 타일 바닥에 버려진 채 희미한 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온몸이 마비된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싹됐던 승리의 감정은 순식간에 끓는 물을 뒤집어 쓴 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 친구 지훈이 넋이 나간 저를 보고 달려와 스마트폰을 주었습니다. 영상을 본 그의 얼굴은 걱정에서 극심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비열한 놈들, 감히 어르신들을 건드려. 지훈은 이를 갈며 황 사장을 연행하던 형사팀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팀장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황 사장에게 공범이 있습니다. 그들이 혜진 씨 부모님을 시골에서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수갑을 찬 황 사장은 여전히 야만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말했지. 나 혼자 죽지 않는다고. 선택해 혜진. 네가 죽든가 내 부모가 죽든가. 저는 그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내 공범이 누구야? 어디에 있어? 하지만 황 사장은 도전적인 눈빛으로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팀장님은 부하들에게 그를 데려가라고 지시하고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김혜진 씨, 진정하세요. 놈들의 요구대로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살행위예요. 저희가 시골 관할 경찰서와 공조해서 인지를 구출하겠습니다. 일단 놈들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세요. 저희가 뒤를 바짝 쫓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약해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목숨이 악당의 손에 달려 있었고 1초 1초가 죽음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밤길을 달렸습니다. 고향 집을 향해서 60km가 넘는 거리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평생 고생만 하신 순박한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딸의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셨습니다.
죄책감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고 그놈들에게 1000배 만배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정 가까이 되어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흙길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위치 정보가 담긴 문자였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외지고 황량한 강가의 폐허가 된 사당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뒤따라오던 팀장님 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훈이 제 옷깃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달아주었습니다. 기억해. 목표는 특임대가 접근할 시간을 버는 거야. 놈을 자극하지 마.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려 홀로 폐사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차갑게 스쳤습니다. 진흙 냄새와 함께 휘발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불태울 작정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사당 안,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 부모님이 기둥에 팔이 뒤로 꺾인 채 묶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입은 검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지 말라는 듯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마에는 마른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마스크를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라이터를 껐다 켰다 하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 바로 위조된 대출 서류 원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혼자 왔군. 배짱 한번 두둑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친 불량배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적이고 매우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왔어요. 돈도 카드에 다 있어요. 부모님을 풀어주면 돈을 보내고 원하는 서류에 뭐든지 서명할게요. 그는 비웃으며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드러나자 저는 경악했습니다. 조폭도 사채업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흥신은행의 여신과장, 제가 예전에 민준의 회사 송년회에서 몇 번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절친한 술친구였습니다. 당신이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민준과 유나를 도와 대출 서류를 위조한 거였군요. 과장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나다. 은행에서 횡령한 돈을 메꿔야 했거든. 멍청한 민준이와 탐욕스러운 유나는 완벽한 장기말이었지. 하지만 내가 그렇게 독한 줄은 몰랐어. 감히 경찰에 신고해서 전부를 잡아넣다니. 그는 제 부모님께 다가가 라이터를 탁 켰습니다. 푸른 불꽃이 아버지의 휘발유 젖은 옷자락 바로 옆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황 사장도 잡혔고 나도 곧 들통나겠지. 해외로 도망치려면 20억이 필요해. 당장 이 계좌로 돈을 보내. 그럼 이 서류를 태우고 저 늙은이들을 풀어주지. 하지만 장난치면.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불꽃이 아버지 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산채로 화장하는 게 뭔지 보여주마. 저는 부모님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흥신과장처럼 궁지에 몰린 지능범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보내더라도 증거인멸을 위해 인지를 해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일러준 법적 함정을 실행하기 시작하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과장님 배운 분이시잖아요. 법은 누구보다 잘 아실 테고요. 20억 받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계좌는 국제계좌라 송금이 최소 24시간은 묶여요. 절대 못 빠져나가요. 과장은 잠시 멈칫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거짓말 마. 당장 보내.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제 차 트렁크에 현금과 금괴 10억 원어치가 있어요. 어머니를 먼저 풀어주면 제가 안내할게요. 송금보다 현금이 훨씬 안전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과장은 흔들렸습니다. 현금에 대한 탐욕과 추적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어두운 사당 문 밖을 쳐다보고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 혼자 온 거 맞아? 보세요. 마을길이 이렇게 좁은데 경찰차가 어떻게 안 들키고 들어오겠어요. 전 그냥 부모님을 구하고 싶을 뿐이에요.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목에 라이터를 바싹 갖다 댔습니다. 좋아. 가서 돈 가져와. 열흘 셀 동안 안 돌아오면 이 늙은이부터 태워버리겠다. 저는 차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특임대는 이미 바깥에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장이 부모님에게서 떨어지거나 적어도 저격이나 급습이 가능할 만큼 집중력을 잃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트렁크를 열고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돈이 아니라 제가 항상 예비용으로 두었던 소형 소화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사당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 앞에 막 도착했을 때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과장의 배를 머리로 들이받아 그를 비틀거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도망쳐, 얘야, 도망쳐.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목이 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과장은 분노에 차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저를 쫓아오지 않고 손에 든 라이터를 부모님 발밑에 휘발유 웅덩이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려. 불길은 순식간에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썩은 나무 기둥을 삼키고 묶여있는 늙은 두 분을 향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경찰의 공포탄 소리가 정적을 깨고 밤하늘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혜진은 불길 속에서 부모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흥신과장은 도망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불길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까지 모두 태워버릴까요? 불길은 굶주린 괴물처럼 맹렬하게 타오르며 썩은 나무 기둥을 순식간에 삼켰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따갑게 때렸고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에 폐가 짓눌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생사의 순간 저는 두려움조차 잊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부모님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명령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형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불나방처럼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쎄쎄 하얀 거품이 뿜어져 나오며 부모님께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밀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로 붙은 불은 너무나도 거세서 제 작은 소화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혜진 씨, 조심해요. 뒤에서 팀장님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폐사당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찰 특임대가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은행 과장 흥씨는 경찰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탈출구인 서류 원본을 품에 안은 채 뒤편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격수의 총알보다 빠르지 못했습니다. 탕! 간결한 총성이 울리고 흥씨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리는 종아리를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즉시 2명의 경찰관이 달려들어 그를 먼지투성이 바닥에 제압했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서류 뭉치는 멀리 날아가 불길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흥신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온 힘을 다해 부모님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밧줄이 꽁꽁 묶여 부모님의 손발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칼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톱이 부러지고 살켈이 데이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로 물어뜯고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아빠, 힘내세요. 제가 왔어요. 저는 자욱한 연기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마침내 밧줄이 풀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팀장님은 아버지를 업었습니다. 우리는 낡은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 모든 것을 잿더미 속에 묻어버리기 직전에 간신히 폐사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강가의 공터에 이르러서야 저는 풀밭에 주저앉아 부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셋은 연기와 먼지로 뒤덮여 기침을 해댔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뒤 따뜻한 가족의 살갗을 끌어안는 그 느낌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연기 때문에 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거사 왜 거길 들어갔어?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은 수검댕이와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부모님만 무사하시면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흥신이 절뚝거리며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눈에는 핏발과 극심한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혜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어서라도 너를 끌고 갈 테다. 저는 일어나 눈물을 닦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까처럼 겁에 질린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운명을 이겨낸 사람의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기회 없을 거예요, 흥신 씨. 저게 뭔지 보세요. 저는 팀장님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쪽 모서리가 그을렸지만 내용은 온전한 서류 원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흥신, 민준, 그리고 유나의 경력과 인생의 사형 선고를 내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당신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불을 질렀지만 하늘이 보고 있었죠. 당신이 지른 그 불이 바로 당신들의 죄악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참회나 하세요. 흥신은 절망적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이 게임에서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알았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 사이렌이 시골 마을의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부모님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는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마쳤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사무실에 앉아 산더미 같은 증거를 정리하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기쁨, 그러나 동시에 극심한 슬픔. 저는 돈의 잔혹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5억, 8억이라는 돈 때문에 한때 가족이고 친구였던 사람들이 서로의 목숨을 짓밟았습니다. 박 여사, 민준, 유나, 흥신, 황 사장. 그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물어뜯었습니다. 지훈이 제 앞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 정말 잘했어. 흥신과 황 사장의 자백, 그리고 이 서류 원본이 있으면 민준과 유나는 사기 및 인질 납치 혐의로 최고형을 면치 못할 거야. 박 여사님은요? 지훈이 말을 흐리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때요? 지금 병원에 계셔. 민준과 유나가 잡혀가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계속해서 널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계신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뭘 하게요? 또 욕을 퍼부으려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불쌍한 척 연기를 하려고? 좋아요, 만나 뵙죠. 저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애원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 돌려드릴 것이 있어서요. 저는 핸드백에서 낡은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유일하게 남은 물건이었습니다. 진작에 버리려 했지만 젊은 날의 어리석음을 잊지 않기 위해 간직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돌려줄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치욕을 그 가족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여사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박 여사는 병상에 웅크리고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늙고 초췌해진 얼굴에서는 예전에 거만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외롭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며 절망에 빠진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보자 박 여사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제게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혜진아, 우리 며느라. 민준이 좀 구해다오.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다 유나 그년이 나를 속였고 흥신이 우리 민준이를 꿰어낸 거야. 우리 집안에 남은 좋은 사람은 너뿐이야. 저는 침대 발치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우리 집안이라니 아직도 그 말을 할 낯이 있을까? 박 여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누구에게 톳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가 탐욕스럽고 게으른 건 여사님이 응석바지로 키우셨기 때문이에요. 유나에게 사기를 당한 건 여사님이 허영심에 눈이 멀고 대를 이을 손주에 집착했기 때문이고요. 오늘의 모든 비극은 여사님께서 친히 만드신 겁니다. 저는 다가가 침대 머리맡 탁자에 결혼 반지를 놓았습니다. 금속이 유리에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걸 돌려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요. 여사님의 자부심이자 조상님께 제사 지내고 세상에 과시하던 그 번화가집,
곧 민준 씨 빚 갚는다고 은행에 압류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박 여사는 눈을 뒤집고 온몸을 경련했습니다. 너 뭐라고? 우리 집? 우리 종갓집이? 민준 씨가 오래전에 여사님 몰래 집 문서를 흥신에게 담보로 잡히고 도박 자금을 댔어요. 여사님은 모든 것을 잃으셨어요. 박 여사님. 아들도, 집도, 명예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일말의 인간성까지도. 저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하지만 제가 막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2명의 여자 경찰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배는 불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박 여사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혜진 언니, 박 여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불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진짜 주모자를 밝히겠습니다. 민준 씨, 황 사장, 흥신 과장. 그들은 모두 장기말에 불과해요. 진짜 주모자는 여러분이 절대 상상도 못할 사람이에요. 저와 박 여사는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며 경악했습니다. 진짜 주모자라니 설마 아직도 숨겨진 거물이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자가 제 과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과연 유나는 진실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벌려는 수작일까? 어둠 속에서 모든 비극적 연극을 조종한 배우는 누구일까요? 마지막 비밀이 곧 밝혀질 것이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유나의 고백은 이미 숨막힐 듯 긴장된 병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꿰뚫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저와 박 여사는 서로를 쳐다보다 다시 유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주모자, 절대 상상도 못할 사람이라니. 머릿속에서는 사업상 경쟁자 혹은 어떤 조폭, 두목 등 수많은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추측할 필요 없어요.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그녀는 반쯤 열린 병실 문틈으로 서성이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에요. 바로 흥신 사장님, 언니의 전 시아버님이자 여사님의 남편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누가 목을 조르는 듯 억하는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알던 평생 유약하고 온화하며 아내를 하늘처럼 모시던 전 시아버지 흥신 사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박 여사를 볼 때마다 보이던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갑고 잔인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유나, 저것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여기에? 흥신 사장님은 방 중앙으로 걸어와 경멸적인 눈빛으로 박 여사를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년간 쌓인 한과 원망이 담긴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야, 박 여사. 이 모든 연극은 내가 꾸민 거요. 놀랐소? 평생 내가 당신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당신 발이나 닦는 걸레인 줄 알았겠지. 저는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 있던 거물, 민준, 유나, 그리고 사기꾼 일당을 조종했던 자가 바로 이 집안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유나는 공황 상태에서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진 언니, 흥신 사장님이 저를 고용했어요. 제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이 급한 걸 알고 민준 씨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민준 씨를 유혹해서 도박에 빠지게 하고 사채를 쓰게 해서 집 문서를 담보로 잡게 하라고 했어요. 그는 민준 씨와 박 여사님이 빈털터리가 되기를,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를 원했어요. 그 말을 듣자 박 여사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내려와 흥신 사장님을 핥히려 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내가 원수를 키웠구나. 왜 나한테, 내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한 거야? 흥신 사장님은 박 여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그녀는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지난 30년간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왜냐고, 당신 자신에게 물어봐.
30년간 당신은 나를 뭘로 봤소?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자식들과 친척들 앞에서 멍청하다고 욕했지. 내가 버는 돈 한 푼까지 감시했어. 당신의 그 독재적인 성격 때문에 민준이는 무능하고 비겁한 놈이 됐어. 난 당신이 증오스러웠어.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사는 꼴을 보고 싶었단 말이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혜진아, 너는 좋은 며느리였다. 하지만 이 집에 발을 들인 게 내 불행이었지. 아버지는 너를 그냥 보내주려 했다. 하지만 네가 너무 똑똑해서 내 계획에 방해가 됐어. 나는 저 집을 팔아서 나를 존중해주는 다른 여자와 멀리 떠날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은행에 흥신과장을 시켜 너를 압박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눈앞의 남자를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복수는 해방이 아니라 잔혹한 파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증오와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들, 며느리, 그리고 비록 가짜였지만 손주까지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자격도 사람 자격도 없어요.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미웠으면 이혼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민준 씨를 범죄자로 만들고 우리 가족까지 해친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었으니까. 박 여사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꼴을 보고 싶었단 말이다. 흥신 사장님은 미친 듯이 웃었지만 형사팀장이 들어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자 그 웃음은 멈췄습니다. 정흥신 씨, 당신을 사기, 도박 회장, 인질 납치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시죠. 알고 보니 제가 폐사당에서 흥신 과장과 대치하고 있을 때 변호사 지훈이 몰래 자금 흐름을 추적했던 것입니다. 그는 민준이 빌린 사채의 상당 부분이 흥신 사장님 명의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바로 배우의 하우스였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동시에 그 빚을 갚으라며 집을 팔도록 압박했던 것입니다. 완벽하고도 잔인한 자작극이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흥신 사장님의 손목에 채워지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 여사는 남편을 올려다보더니 입에서 한 움큼의 피를 토하고는 기절해 버렸습니다. 평생을 거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 충격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아들, 집, 그리고 인간에 대한 마지막 믿음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박 여사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연행되어 지나가던 민주는 아버지가 체포되고 어머니가 피를 토하는 광경을 보고 어린애처럼 울부짖으며 사방에 절을 했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 한 구석에 기대어 그들의 가족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비애뿐이었습니다. 한때 명문가라 불리던 가족이 결국 속부터 썩어 탐욕과 증오로 서로를 죽인 것입니다. 유나도 연행되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혜진 언니, 미안해요. 돈에 눈이 멀었지만 사람을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약속대로 감형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대답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순간 유나의 변심 덕분에 진짜 거물을 빗속으로 끌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고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맑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와 진실의 공기가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빚의 무게, 억울함, 증오. 모든 것이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병원 문 뒤에 남겨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혜진아, 할 말이 있어. 박 여사님 집 말이야. 오늘 아침 은행에서 압류를 진행했는데 재산 목록을 작성하다가 조상 위패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발견했대. 그 안에 너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건이 있었어. 나랑 관련된 거? 저는 놀랐습니다. 내 물건은 5개월 전에 다 가지고 나왔는데. 물건이 아니야. DNA 검사 결과지 한 장이랑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7년 전 내 결혼식 직후에 만들어졌대.
그 안의 내용이 아마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몰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DNA 검사?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왜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박 여사는 그것을 비밀 금고에 그토록 깊이 숨겨두었던 걸까? 과연 내 과거에 내가 놓친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 금고 속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은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막힌 속임수일까요? 박씨 가문의 자부심이었던 3층짜리 번화가 주택은 이제 문 앞에 하얀 압류 딱지가 붙어 싸늘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지훈 그리고 은행 직원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죽은 비밀들의 무덤에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향냄새가 곰팡내와 섞여 여전히 공간을 맴돌았습니다. 비밀 금고는 재단 뒤편 나무벽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물쇠 전문가가 무거운 철문을 열자 얇은 먼지층이 피어올랐습니다. 안에는 사람들이 소문으로 말하던 금괴나 달러 뭉치는 없었습니다. 오직 누렇게 변한 서류 뭉치와 낡은 파란색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혜진아, 한번 봐. 아마 이 가족 비극의 모든 해답이 여기 있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발급된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검사 대상은 정응신과 박민준. 결과는 친자 관계 불일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종이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나풀거리며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흥신 사장님은 30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그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때 지식인이었던 그가 유약하고 말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고 마침내 아들을 도박과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집까지 팔게 만든 잔혹한 악마가 된 이유였습니다. 그는 30년간 배신의 한을 품고 박 여사가 모든 것을 잃는 날을 조용히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7년 전 우리가 결혼하기 직전에 받은 민준의 비뇨기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2차성 불임, 자연 임신 가능성 거의 없음이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시집살이 7년 내내 저는 박 여사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독한 나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시댁 식구들의 비아냥을 들었으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민준에게 냉대를 받았습니다. 수백 첩의 쓰디쓴 한약을 마시고 전국에 저를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매일 밤 제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박 여사는 민준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속여 그와 결혼하게 하고 아들의 결점을 가리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나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를 아이를 임신해서 나타나자 그녀는 저를 무자비하게 길거리로 내쫓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악랄함이 어찌 이리 깊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예금주, 김혜진, 잔액, 5억 원. 개설일은 7년 전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박 여사의 떨리는 필체로 쓴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에게 나는 죄 많은 여자다. 민준이가 너에게 온전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안다. 이 돈은 내 결혼 예물과 내가 따로 장사해서 번 돈을 모은 것이다. 흥신 그이 몰래 내 이름으로 넣어두었다. 언젠가 네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날 이 통장을 미천으로 주려 했다. 하지만 내 탐욕과 이기심이 양심을 이겼다. 너를 잃을까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질까봐, 민준이가 홀로 남겨질까봐 두려웠다. 미안하다.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억 원. 그녀가 민준을 살리라며 제게 가져오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액수. 사실은 제 이름으로 모아두었지만 참아주지 못했던 돈이었습니다. 박 여사라는 인간의 모순. 탐욕스럽고 독재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뚤어지고 가련한 애정을 가졌던 그녀를 저는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을 나와 저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유리창 너머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수인복을 입은 모습은 무척 초췌했습니다. 제가 DNA 검사 결과지와 불임 진단서를 보여주자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버려진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몰랐어. 나는 너 때문인 줄 알았어. 내가 정말 쓸모없는 놈이야. 저는 고요한 가을 호수 같은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쓸모없는 건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실되게 살 용기가 없었고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으며 탐욕 때문에 부모님의 장기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죗값을 치르세요. 유나 역시 공범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 뱃속의 아이는 출산 후 사회복지단체에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시골의 가족들도 그녀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잔혹한 주모자였던 흥신 사장님은 최고형인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 저는 그녀가 집을 잃고 아들이 감옥에 간 뒤 사회요양원으로 옮겨지기 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했고 입은 비뚤어졌으며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에 5억 원이 든 통장을 쥐어주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 돈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어머님 돈이에요. 이걸로 평생 요양원 비용과 약값으로 쓰세요. 7년간의 며느리로서 빚은 이걸로 다 갚는 셈 칠게요.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빚도 없어요. 저는 등을 돌려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한때 불호령을 내리던 여인이 제 이름을 부르려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앞으로 뻗은 길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가슴 가득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와 진실의 공기가 이토록 달콤할 줄이야. 5개월 전, 저는 빈손과 상처 입은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저는 고개를 든 채 떠납니다. 모든 원한을 돌려주고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마련해 둡니다. 제가 아파트 로비에 막 도착했을 때 세련된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하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 씨.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 대학교 정문에서 당신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준 사람입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언제나 더 좋은 다른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가 과연 혜진이 모든 폭풍우를 겪은 뒤 마땅히 얻어야 할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줄까요? 그리고 감옥에서 온 민준의 뒤늦은 사과 편지에는 혜진을 마지막으로 울게 만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 그 따뜻하고 진실된 눈빛은 폭풍우 뒤에 차갑게 식어버린 제 심장을 데우는 작은 불꽃과 같았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저는 그 달의 등록금과 생활비가 모두 든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학교 정문에서 비를 맞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바로 그 낯선 남자였던 그가 비를 뚫고 제게 달려와 지갑을 돌려주었습니다. 안에는 쪽지 하나가 더 끼워져 있었습니다. 울지 마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니까요. 서준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그때는 학생증에서 이름만 겨우 알 수 있었죠. 최근에 박 여사님 가족 사건이 뉴스에 떠들썩하게 보도되었을 때 기사에 나온 그 강인한 여성이 바로 그날의 대학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혜진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라는 그 한마디. 가볍기 그지없는 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걸까요? 그 말은 제가 언제나 강한 척하는 껍데기 뒤에 숨겨두었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행복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준 씨는 성급하게 다가오거나 허황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친구가 되자며 소박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식사들을 통해 저는 행복이 눈물로 맞바꿔야 하는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그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곁에서 존중받고 나누고 평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 인생을 휩쓸고 간 폭풍우가 지나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과 명예훼손 보상금으로
개인 세무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부모님을 서울로 더 자주 모셔와 그분들이 겪으신 걱정의 세월을 보상해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한박 웃음과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음을 알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요양원에 계십니다. 저는 매달 그분이 주신 통장에서 일부를 떼어 보약과 맛있는 음식을 사드시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찾아뵙지는 않습니다. 미움이 남아서가 아니라 제 존재가 그분께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과 고통만을 상기시킬 것 같아서였습니다. 간호사 말로는 박 여사님은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아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민준의 이름과 흥신 사장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울고 웃기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그녀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양심의 형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낙엽이 가득 쌓인 어느 늦가을 오후, 저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인 이름 대신 수임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기울어진 필체를 보고 민준의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장미 화분이 활짝 핀 베란다로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편지를 열었습니다. 혜진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지 아니면 받자마자 찢어버릴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써야만 했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와 우리 가족이 너에게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나는 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써. 그날 나를 구하기 위해 5억 원을 가져오지 않아줘서 고마워. 모든 것을 잔인하게 폭로해줘서 고마워. 만약 네가 이전처럼 또 마음이 약해져서 나를 구했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엄마 치마폭에 쌓여 아버지의 거짓말과 유나의 이용 속에서 사는 한심한 남자로 살고 있었을 거야. 교도소 안에서 나는 도박을 끊었어. 그리고 목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노동이 무엇인지, 내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너져 내렸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마 그게 운명의 순리였을지도 몰라. 사람 되는 법도 배우지 못한 내가 아버지 될 자격은 없었으니까. 혜진아, 너는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가장 큰 후회다. 변호사님께 네가 잘 지낸다는 말을 들었어. 정말 기뻤다. 나를 잊고, 이 끔찍한 가족을 잊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 너는 나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좋은 남자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과거여. 안녕, 민준. 저는 편지를 접어 낡은 기념품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푸른 하늘 위를 떠다니는 흰 구름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민준은 정말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자유와 산산조각 난 가족이었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양심을 되찾았습니다. 따뜻한 팔이 뒤에서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준 씨가 제 어깨에 턱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저는 돌아서서 제 현재이자 미래인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요. 제게서 최악의 남편을 앗아갔지만 대신 자유와 강인함, 그리고 서준 씨처럼 멋진 남자를 주었잖아요. 서준 씨는 웃으며 저를 품에 더 꽉 안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쫓겨났으며 잔혹한 음모에 벼랑 끝까지 몰렸던 한 여자에서 저는 스스로 일어서 싸워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승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부당함을 견디고 있는 여성분들께 절대 참고 살지 말라고, 희생이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세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현명해지세요. 당신이 충분히 강해지면 온 세상이 당신에게 길을 비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는 결코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바람을 심는 자는 폭풍을 거둘 것이고 선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평온한 안식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 5개월, 전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전화 이야기 12부를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의미 있는 실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새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만나뵐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